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송현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액티브 운용 이 얘기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는데, 그 자산 운용에 대한 방식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펀드 같은 얘기들도 제가 자주 하니까, 펀드 가입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요, 액티브 운용을 한다. 이 액티브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럼 과연 액티브 운용은 무엇이며, 액티브 운용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보통 액티브라는 게 우리가 영어의 사전적 뜻을 보면은요, 이게 뭐 능동적인, 활동적인 이런 의미를 가져요. 실제로 뭐 행동을 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액티브 운용은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이런 뜻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액티브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펀드 또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액티브 펀드, 액티브 운용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갑론을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을 사요.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A를 샀다가 B를 샀다, C를 샀다, D를 샀다 계속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아실 거예요. 네. 사고 팔면 그렇죠.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이게 비속어죠. 비속어인데 금융이나 주식 투자할 때 워낙 많이 쓰니까 뭐 존버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계속 버텨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비속어로 섞은 극단적인 표현들인데 그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게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액티브 운용 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운용을 하면 너는 망하는 거고 액티브하지 않게 움직여야지 너는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라던가 이런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계속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창출을 할까? 이건데 돈이 많으니까 손해나면 또 사서 물 타고 또 사서 물 타고 또 사서 물 타면 되잖아. 그러니까 액티브 매매해도 쟤는 괜찮은 거야. 그런데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계속 물을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존버하는 게 더 좋아요. 평균 매입당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펀드 가입해서 그렇죠, 매달 납부하면 훨씬 더 좋다 이랬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액티브 운용을 하는 거는요, 돈이 많아서 계속 때려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때려박을 거면 괜찮은 종목 하나 골라내면 돼요. 그렇다면 액티브 운용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하며 어떻게 해야지 이익을 볼 수 있냐? 아주 단순해요. 우리 이제 워렌 버핏 많이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를 생각하면 이제 이 액티브 운용에 대한 이해가 돼요. 워렌 버핏이 이제 가치 투자를 하면서 가장 유명해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카콜라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딱 먹어보고 와, 이 중독성이란 세상 누구도 이걸 끊기는 힘들 거야.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 얘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졌어요. 우리는 계속 이제 워렌 버핏과 콜라에 대한 생각만 하는데요. 이게 콜라가 아니면 간장이면은요. 간장을 먹었는데 간장이 너무 맛있어. 이 간장을 먹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져. 어디에 넣어도 음식이 다 맛있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워렌 버핏은 절대 그 간장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는 코카콜라예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가 10년 전 코카콜라가 아니라 지금의 코카콜라였다면 워렌 버핏은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즉 그 기술력이라던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에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저평가. 즉 가치평가라는 투자 방식, 액티브 운용의 가장 핵심은요. 계속 아무 주식이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보다, 즉 시장의 평가보다 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또는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 전체의 평균보다 그렇죠. 언제나 낮을 때예요. 저평가되어져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성과가 빛을 발휘할 거고 시장에서 알아줄 테니까. 그러면 그 저평가되어져 있던 주식들이 상승 그래프를 그려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는 액티브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샀어요. 사서 이제 주식을 사놨더니 주가가 쭉쭉쭉쭉쭉 오르네요. 언제 팔아요? 그쵸?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거니까 갖다 팔아야지 이익금으로 또 저평가된 주식 또 살 거 아니에요. 오르면 또 갖다 팔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반대는 맞네요. 고평가네요. 고평가됐다고 판단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갖다가 파는 거라고요. 되게 쉽죠? 이렇게 주식하면 누구나 주식으로 손해 안 보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따라하면 주식 투자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래가면서 영상 들어가 보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되면 갖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쵸? 제가 이 주식이 지금 저평가돼 있고 이게 고평가됐다는 걸 알면 굳이 힘들게 이런 영상 찍고 왜 이럴까요? 근데 뭐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죠. 이제 시청자분들이죠. 이제 다른 루트에서 계속 비싼 돈을 내고 저를 만나뵀던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실은 까먹고 되게 아쉬워들 많이 하시고 연락들이 조금씩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의도를 한 거니까 뭐 영리적인 목적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르니까요. 예.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이 저평가나 고평가라는 관점이 무조건 주식 투자에서 액티브 운용에서는 항상 필승 전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샀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죠. 내가 1층인 줄 알고 샀는데 파보니까 지하실이 있더라. 여기가 지하실인 줄 알고 샀는데 팠더니 동굴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뭐 지구의 내까지 간다 이러잖아요. 땅을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분명히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평가보다 더 낮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볼까요? 주가가 엄청 높이 올라가 있어요.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하고 갖다 팔았는데 더 올라요. 팔았는데 더 올라요. 팔았는데 더 올라요.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성취권이 있고 거기 끝인 줄 알았는데 우주가 있고 끝인 줄 알았는데 우주로 벗어나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평가와 고평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저평가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고 찾아내고 시그널을 포착해내는 거는요. 실은 매우 어려운 거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짜라는 거예요. 또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가니? 이게 금융을, 이제 파이낸스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은요.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오래 하다가 보면 실은 이제 우리가 새가슴이 되는 것처럼 겁쟁이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정해져 있는 그런 답을 내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게 제가 첫 영상부터 지나가는 얘기로 계속 해가면서 웃어 넘겨긴 했지만 그 펀드라던가 또는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정액분할 투자법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평가를 정확히 알아내고 고평가를 정확히 알아내겠어요. 있던 데는 주변에 보니까 그거는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니까 우르르 몰려 사서 저평가처럼 보이는 거고 유명한 사람이 갖다 파니까 우르르 갖다 팔아갖고 고평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론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 판 게 저평가 고평가가 될 수는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요. 저평가 타이밍과 고평가 타이밍을 잡는 거는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주식들을 넣어서 편입해 두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가 꺾여서 더 떨어지는 추세가 오면 그때 리밸런싱 하거나 업그레이딩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수익률을 내 잔고를 훨씬 더 늘려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운용이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라던가 대형 펀드들이 하는 게 액티브 운용이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액티브 운용보다는 조금 액티브하지 않은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액티브하지 않은 운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액티브하지 않은 운용
우리가 해야 될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액티브 운용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 앞선 시간에 액티브 운용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매매하는 것과 매매하지 않는 것, 어떤 게 과연 좋은 전략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게 초과적인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액티브 운용 괜찮은 방법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매매를 해서 우리가 항상 이기기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액티브 운용, 즉 매매를 계속 한다라는 건 분명히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평가 기억나시죠? 제가 워렌 버핏 이야기하면서 가치평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가치평가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낸다라는 관점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이든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주식과 관련되어진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뭐 그 이슈라는 건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언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개발하지 못한 뛰어난 물건을 개발해냈다 이거예요. 우리 최근에 있었죠. 초전도체라는. 인류가 이것만 개발하면 인류의 어떤 문화나 또는 인류의 과학이나 인류의 모든 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뀔 만한 그러한 발견을 이루어냈다라는 이슈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는요,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분명히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신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그 신기술이 당장 회사 이익과 직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또는 그 물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원재료의 수급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일단은 뉴스가 생겨나면, 시장에 이슈가 생겨나면 주가는 계속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예상치 않고요,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이러한 걸 우리가 오버 리액션, 과잉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의 인간은요, 우리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말고 파이낸스,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들은요, 인간은 대부분 다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CAPM을 비롯한 뭐 완전 시장이나 이런 되게 많은 재무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이론에서는 한 가지 가정이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걸 언제나 가정을 해요.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는 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이성이 마비되죠. 지금 저걸 안 사면 나 혼자 거지가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왠지 돈을 못 벌 것 같은 두려움에 이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거니까, 그러한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위 때문에 달리는 말이 지금 절벽 앞으로 뛰어가고 있어도 말의 속도가 줄지 않는다면 올라타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절벽 앞에서 내리면 되지. 나는 절벽 앞에서는 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던가 투자하는 패턴을 이용을 해서 과잉 반응이 걸린, 즉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갖다가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팔면 이익을 못 보니까, 그렇죠, 쇼 포지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쇼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운영을 잘 하다가 갑자기 소문이 돌아요. 야, 이 회사 부도난대. 그래서 왜 부도나는지 근원지를 찾아보니까 이달 말에 돌아오는 단기 채권 어음이 만기가 이달 말인데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이 만기를 채워줄 가능성이 낮아요. 예를 들면 뭐 500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은 350억밖에 없더라. 그러면 지금 150억이 부족하니까 당장 이거 못 메꾸면 부도나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가 돌면 회사의 주가는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500억을 은행에서 연장을 해줄지, 또는 받을 대금이 있는지, 또는 이 회사가 원래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만큼인지, 뭐 기술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부정적 이슈 생기면 끝도 없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원래 갖고 있었던 내재 가격보다 저평가된 주식들은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가치평가의 핵심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도 했어요? 떨어지는데, 떨어질 줄 알고 샀는데 이게 1층이라고 생각하고 전재산을 올인했더니 지하 1층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하 1층이면 이제 지하실이니까 이보다 밑에는 없겠지.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샀더니만 지하 2층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가지만
더 낮은 바닥이 있기 때문에 뭐 해라? 그렇죠.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시점 타이밍 나누어서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요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과잉 반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잉 반응을 이용을 해서 역투자, 즉 가치 투자, 역투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남들이 다 살 때 갖다 팔고 남들이 다 갖다 팔 때 나는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역투자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걸 이제 우리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자, 가치 투자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가치 투자자가 되자라는 이러한 용어들이 상당히 이슈를 끌고 유행이 된 적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렇게 떨어진 애가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2층, 3층, 4층, 5층. 꼭대기도 10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20층, 100층, 200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애를 갖다가 숏 포지션 취해서 큰일 나고 더 떨어질 수 있는 애를 갖다가 롱 포지션 매수해서 큰일 난다면 과연 이러한 가치 투자, 저평가하는 방법이 언제나 승리하는 게 맞니?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요. 요거에 이제 또 다른 이론적 측면 하나는 우리 평균 반전, 평균 회귀라는 이론이 있어요. 언제나 모든 자산들은요, 사이클에 의해서 언젠가는 평균값으로 회귀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주가가 너무 많이 과잉 상승을 하면 떨어져서 원래 가져야 될 내재 가치로 떨어지는 거고, 너무 급락을 했을 때도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가 갖고 원래 유지해야 되는 주가 수준,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 평균 회귀, 평균 반전이라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라던가 이제 금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도 우리 과잉 반응이나 평균 반전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제 우리가 액티브한 운용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용어들이고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액티브 운용의 이론적 근거는요, 과잉 반응과 평균 반전, 평균 회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액티브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격증이나 실무적인 부분들이나 둘 다 알아야 되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는 액티브 운용 이야기하면서 떨어지면 계속 사, 떨어지면 또 사고, 오르면 팔아, 또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론적 배경들이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액티브한 게 좋은 건 아니야. 제가 원래 패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 액티브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했던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무조건 갖다 때려 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방법은 뭐지? 그렇죠? 적립식 펀드를 매달 나눠서 분산 투자해서 들어가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진행해 볼게요. 이번 영상,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액티브 운용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았으니까 패시브 운용,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사놓고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비속어가 섞인 표현인데 존버라는 이야기 했었죠.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패시브 운용에서 나오는 그러한 전략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패시브 운용이란 무엇이며 패시브 운용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이익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패시브는요, 우리가 영어의 단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수동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용어를, 그 패시브라는 걸 우리 국문으로 전환해서 수동적이다라고 바꾸면은요, 약간 맞진 않아요. 우리가 액티브는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매매한다,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패시브는요, 수동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굳이 필요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게 라고 정의하는 게 금융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방금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액티브 운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 실은 우리가 액티브 운용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평균 반전이 나타나고 과잉 반응이 있으면 언제나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약간 의아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네가 했던 말이랑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했어요? 적립식 펀드 가입해라. 정액분할 투자법에서 기간 나눠갖고 똑같은 돈 넣어라. 그럼 떨어질 때 많이 사고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가서 이익 본다. 결론은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시점, 기간 정해놓고 분산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놓고 액티브 하면서는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 잠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요즘에 최신 트렌드의 재무 이론들은요, 다 패시브 운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운용 방법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죠. 과잉 반응이 어디가 과잉인데 이거예요. 과잉 반응이라는 건 원래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 수준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이 주가 수준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게 과잉 반응인 건데, 과연 그 기준이 어딘데, 더 높이는 어디까지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실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거꾸로 평균 반전, 평균을 회귀한다는데 그 회귀를 5년 있다 하면 어떡해요? 5년 동안에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거꾸로 10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주 단기간에 바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이래버리면 그러한 평균 회귀라던가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성립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기간을 다 기다리거나 그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하러 머리 아프게 그걸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니?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걸. 패시브 운용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전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액티브 운용이 한참 유행을 하던 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전이에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액티브 운용이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대적 상황이 실은 설명을 하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전쟁 끝나고 이제 5.1 파동까지 끝나버리고 나니까 전 세계가 급격한 성장을 해요. 특히 아시아의 우리 사룡 이런 이야기 하죠.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전 세계 전체적으로 호황장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A 샀다가 갖다 팔고 B 사면은요, A에서 이익 받죠? B 사면 B는 또 오르니까 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아서 사도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손해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계속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은 전략처럼 보였던 거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경기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가면서 진짜로 올라가는 주식과 오르지 않는 주식들이 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액티브 운용을 계속했던 투자자들은 예측에 실패하기도 했으며, 플러스 매매를 하면 뭐가 생기죠? 우리가 보통 거래 비용이라던가 또는 수수료, 세금 등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항상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측도 안 됐는데 수수료까지 나가고 세금까지 내야 돼.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될수록 그 거래 비용이 누적돼서 거래 비용의 사이즈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 되는 이익보다도 더 커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는 한 5천만 원 냈는데 수익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때리니까 4천만 원 손실. 예측이 실패한 게 아니라 너무 잦은 매매로 인해서 매매 수수료가 훨씬 더 이익보다 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 왜 생겼냐? 네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 그래. 우리 이제 벤치마크 배웠으니까 기억나시죠? 벤치마크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벤치마크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 앞만 보고 달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패시브 운용이라는 거는요, 필요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바이 앤 홀딩 전략으로도 통하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고 그대로 기다리면서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는 해야죠. 업그레이딩과 리밸런싱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예. 이러한 전략들이 이제 패시브 운용이 왜 대두됐으며, 패시브 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수익 추구에 대한 부분들은 여태까지 설명한 것들과 다 똑같아요. 패시브 운용은 시장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해 가도록 만들어내니까 주식시장 전체 수익률이 오르는 만큼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내 주식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더라. 즉, 시장의 상승 여력에 힘을 보태보자.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도록 베타가 1보다 낮도록 유지를 하고,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도록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인 거죠. 하지만 패시브 운용 잘 매매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리밸런싱이나 업그레이딩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또 패시브 운용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해요.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건 괜찮은데요,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졌을 때 그거를 빠르게 대응해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패시브 운용의 문제점으로도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시브 운용의 보완적인 전략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냐? 액티브 운용은 액티브대로 가치평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나쁘다고 했고, 패시브는 그런 걸 대응할 수 없으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둘을 섞으면 되겠죠. 이러한 전략들, 우리가 준 액티브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펀드에서는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패시브와 액티브를 적절하게 섞어서 그 단점들을 커버해내는 전략들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 이야기 조금 다뤄볼게요. 이네스트 인덱스 펀드는 과연 무엇이며 준 액티브 전략에서 액티브와 패시브를 섞어서 어떻게 그 둘의 장점만 녹여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들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요, 패시브 운용과 액티브 운용 뭐가 좋니? 근데 둘 다 한계점이 있었죠. 이 둘을 섞어내는 준 액티브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준 액티브 운용에서는요, 패시브와 액티브의 장점을 섞는다고 했는데 얘네들의 장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액티브의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시장이 변화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이나 너무 고평가된 종목을 정확하게 표착해낼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럼 반대로 인덱스, 패시브 운용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매매를 통해서 수수료나 세금의 낭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에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즉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게 패시브 운용의 장점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얘네들의 장점이 각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 되는 거죠. 항상 섞을 때는요, 장점을 기준으로 섞기보다는요, 단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액티브 펀드 운용자예요.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잦은 매매로 수수료라든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예측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잉 반응이 생겨요. 뭐 고평가돼서 주가가 너무 쭉쭉 올라가요. 이 정도 되면 내재가치를 넘어섰는데 지금이면 지금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매매하지 않고. 그래? 한 번만 딱 더 올라가면 그때 들어가자. 이해되시죠? 떨어져요. 이 정도면 다 떨어졌어. 바닥이야. 지금 사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매 지연 전략이라고 해요. 실제로. 매매를 지연시켜서요, 어떤 너무 높은 고점이나 너무 낮은 저점에 접어들었을 때 그 지연으로 인해서 진정한 고점과 진정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매매를 참음으로 인하여 수수료나 거래 비용을 그만큼 아낄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말하면 그럼 사야 될 타이밍에 못 사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 최고 꼭대기는 잡기 힘들다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이게 실은 매매 지연을 이렇게 해서 바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액티브 운용에서 매매 지연을 딱 결합시키는 순간 패시브 운용의 장점이 들어오면서 액티브의 단점을 커버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패시브 운용은요, 시장 수익률 추정해 나가고 안정적으로 기다리니까 손해는 안 나겠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은요, 아무튼 리밸런싱이나 업그레이딩해서 계속 수익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럼 똑같이 패시브 운용을 기본으로 가져가되 시장 상황이 바뀌면 매매하라 이거예요. 사고 팔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익 내고 상황에 맞게 움직여 나가면 된다라는 게 이제 패시브 운용에서의 액티브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개 합치면 똑같은 얘기죠. 결론은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패시브라는 운용 방법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시브 운용으로 가되 패시브 운용에서 시장 상황이 변형이 된다면 액티브를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액티브로 가는 게 아니라 매매 지연 전략을 포함시키면서 가는 액티브 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바로 이네스트 인덱스 펀드가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준 액티브 운용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기간 나눠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나누어서 매매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뭐 결합해 보자고요. 시장 수익률을 계속 따라가되 포트폴리오로 그렇게 사고 팔고 싶을 때 한 번은 더 참아봐라 이거예요. 한 템포만 더 쉬어서 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를 놓쳐요. 너무 떨어져서 내가 샀을 때 이거보다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다음날 곧바로 상황 갖춰서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타깝고 만 거예요. 나는 안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게 싫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투자의 기회는요, 즉 주식시장에서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우리는 그렇죠.
패배하지 않는, 즉 손실 보지 않는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한 번 맞아서 30% 돼갖고 70만 원 되는 순간 걔가 다시 100만 원으로 회복하려면은요, 생각을 우리 단순계산 해볼까요? 100만 원에서 하한가 맞아서 70만 원 됐어요. 그럼 70만 원에서 다시 상한가 맞으면 100만 원 돼야 되지만 73, 21이니까 91만 원밖에 안 돼요. 여전히 10%는 손실 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하게 손해보지 않는 확률을 계속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손해보지 않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 나간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체 눈덩어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렇죠. 매매 지연 전략이라는 거고, 그러한 전략을 쓰는 애들 준 액티브 운용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펀드 가입할 때도 그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인덱스 펀드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리턴을 올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네스트 인덱스 펀드, 즉 준 액티브 운용을 하는 펀드들이 그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펀드들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 준 액티브 운용까지 정리했고요. 요 각각의 운용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들, 각각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조금 다뤄봤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운용에 대한 내용들 다 이야기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운용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요건 조금 작은 개념이거든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에 대한, 즉 자산 배분이란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산 배분이 그 앞서 제가 분산 투자해라, 포트폴리오를 짜라라는 이야기 했을 때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이론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그 큰 틀에서 결정을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산 배분 파트를 학습을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 계정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